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경제상식 사전 책을 쓰신 김민구 작가님이신데요. 25년 차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경제와 관련된 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책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용어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쉽게 잘 풀어주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일단 우리가 왜 경제, 상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질문을 저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 아시겠지만 경제 하면은 우리가 좀 흔히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그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쓴 그레고리 맨큐 그 하버드대 교수 책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제라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 일하는 모든 거를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은 수식으로 해서 풀어내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자체가 경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경제하고 우리 일상생활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지금 보면은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죠, 요새. 그래서 정말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폭력 사태까지도 벌어지고요. 자, 이 양극화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근데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양극화로 점철된 역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화라는 이슈가 최근에 와서 불거진 건 아니고요. 수백 년부터 어떤 빈부의 격차에 따른 어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은 계속 유지돼 왔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양극화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양극화하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헬조선,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빈부격차를 따지는 세계 빈곤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빈부격차가 심한 건 분명한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빈부격차 폭이 큰 편은 아닙니다. 큰 편은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양극화 문제가 우리가 걱정할 수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양극화 문제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흔히 이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그런 비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특히 현 정부가 어떤 소득 분배 어떤 공정 경제를 강조하면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빈부격차 폭을 줄이려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폭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양극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명박 정부 때 사회적인 경제적인 관심을 가졌던 용어가 이제 트리클 다운 이론이라는 얘기인데,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보면은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물이 어떤 높은 곳에서 그릇으로 친다면은 높은 곳에서 그릇을 가득 채우고 계속 물이 위에서 공급이 될 경우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빗대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트리클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상위 계층 혹은 대기업 이런 쪽에 어떤 혜택을 많이 줄 경우 그게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서민에게도 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트리클 다운 theory, 트리클 다운 이론은 사실 우리만 국한된 건 아니고 미국에서 사실 처음 등장을 했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197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 식당에서
딕 체니, 나중에 이제 미국 부통령이 됐죠. 딕 체니, 그 다음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세율, 그러니까 세금 비율이죠. 세금 비율과 국가 세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서 레퍼라는 경제학자 겸 교수가 이 럼스펠드나 딕 체니 이런 분들에게 식당에 있는 메모 용지에 영문 U 있지 않습니까? U를 뒤집은, 그러니까 거꾸로 된 U 모양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세율이 늘면은 이 국가 세수가 어느 수준까지는 가지만 우리가 U자 보면은 위에 정점이 된다면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오히려 세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나온 이유가 그 당시 이제 미국 경제가 지나친 그 세율, 그러니까 세금 비율이 높은 사항에 따른 약간 문제점을 안고 있던 시대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으로 치면 법인세가 있겠죠. 그렇죠.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경제가 발전되고 반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흔히 말하는 이제 래퍼 곡선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서 래퍼라는 경제학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자인데요. 공급주의 경제학자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제 혜택, 그다음에 기업이든 어떤 그 지원책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래퍼 곡선, 그 래퍼 이 이론이 나중에 그 조지 워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경제 철학으로 됐고, 한동안 미국에서 이제 우파 보수 진영의 하나의 경제 철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래퍼 곡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부자 감세, 그다음에 대기업 감세 등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게 경제 정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그러면 과연 이 래퍼 곡선이 흔히 말하는 약발을 보였느냐? 래퍼 곡선이 나온 후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래퍼 곡선을 실증을 해봤는데 결론은 그렇게 큰 도움을 안 준다.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이 부자 감세,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했지만 과연 그 대기업이나 이 부자들이 소외계층 아니면 중소기업과의 어떤 끈끈한 상생관계를 이루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기업 감세라든지 부자에 대해서 뭐 지나친 증세를 하는 게 올바르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어떤 그 상위층,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반드시 경제 그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해외로 자본 도피가 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세율의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유지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그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돈을 써서 그다음에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주로 미국도 보면 이제 저 공화당 쪽에서 이 정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부자 감세, 그렇죠.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그게 이제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꾸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제 이러한 일이 시도가 됐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계속해서 못했죠. 예.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대기업, 그러니까 100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사내 유보금이 네. 지금 1,468조인가? 네. 매년 100조씩 늘어난다고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이와 반대되는 어떤 그 정책, 그것이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골고루 뭐 뿌린다는, 네. 서민에게 뿌린다는 그런 정책이 됐든 그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뭐 증빙된 거는 없나요, 이제까지? 근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내 유보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금이라는, 그러니까 그 명칭에 붙는 이제 금, 이게 뭐 돈을 뜻하는데, 사내 유보금 하면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현금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금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그렇죠. 일종의 이제 비상금이고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현금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부동산 자산이 많고 그 다음에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이런 증권, 채권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내 유보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걸 다 뭐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대기업이나 소위 말하는 그 부유계층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약간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대기업 옥죄기라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그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잡아야 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기업을 때리고 뭐 그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이 원청, 하청 관계로 끈끈하게 이루어져 있고 만약 대기업을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흔들어서 대기업이 없어질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분법적으로 뭐 대기업을 때려야지 중소기업에 산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동안에 대기업이 했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음 결제. 대기업을 원청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하청인데 이런 중소기업에게 현금 뭐 수표 남다 그런 거겠죠. 네.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뭐 6개월 후에 결제라는 그런 어음. 그런 건 사실은 뭐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그 자금 사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나쁜 경영 관행 그런 걸 없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에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유망 벤처기업, IT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탈취한다 그러죠. 빼앗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그런 좀 나쁜 그릇된 관행이 없어진다면은 뭐 없어지고 있겠지만 없어진다면은 저는 오히려 대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그 상생 협력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현직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니까 특히 이와 관련된 뉴스는 정말 다양하게 접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어느 쪽에서는 중국이 이기고 있다, 유리하다, 미국이 이긴다, 뭐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좀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역사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원전 5세기에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그 지중해를 그 포함한 그 지역의 이제 맹주가 아마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들었던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가 지금은 미국 같은 상황이었죠. 스파르타가 그 당시 이 지중해를 쥐락펴락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리스가 이제 수많은 도시 국가죠. 그래서 아테네라는 이제 도시 국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중시, 그러니까 어떤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어느새 이 지중해의 그 패권 세력을 할 수 있는 그 스파르타를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지금의 중국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그 두 나라죠. 도시국가니까 두 나라가 서로 패권 다툼을 벌였는데 그게 한 3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두 나라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 미중 간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뭐 가장 정답이라 볼 수 없지만 이제 비슷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미중은 지금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기냐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는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노트북 컴퓨터 가격이 그 당시만 해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비쌌죠. 근데 어느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뭐 심지어 뭐 40만 원 이하짜리 노트북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등장하면서 뭐 미국이 피해가 보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겠죠.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몇백만 원의 돈을 주고 사야 될 노트북을 불과 몇십만 원에 주고 산다면은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혜택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서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멱살을 잡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두 나라가 상호 의존적인 국제분업이라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를 잊은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건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처음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진출했지만 어떤 세계 공장, 네. 그러니까 뭐 수많은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을 비롯해서 뭐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 유럽에 있는 수많은 그 주요 기업들이 그 값싼 인건비를 활용해서 중국에 진출을 했고, 근데 중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전 세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공장,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개념을 넘어서서 중국도 이제 미국과 어떤 그 경제적인 수준에서 물론 1인당 GDP는 뭐 미국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본 GDP로 본다면 뭐 당연히 미국을 앞서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그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이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지만 주요 교육국의 어떤 그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환율을 조작해서 중국 그 제품이 해외 수출할 때 좀 싼 가격에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환율 조작 이런 이제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저는 내면적인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키디드 3정처럼 사실 그동안 이제 세계 경제 1위는 미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하면서 2위 자리를 좀 중국에게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한 해 6%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정말 서로 끝까지 가서는 공멸할 수도 그렇죠. 있는 네. 어떤 힘의 균형이 그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냐면 예. 무조건 미국이 이긴다. 물론 이제 우리 우방이 이기니까 정치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자가 될 미국에다 처음 시작부터 미국 편을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이런 거 가지고 좀 말다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네. 자리에 가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국제 관계, 특히 이제 돈과 관련된 어떤 그 국제 그 무대에서 영원한 우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는 이념적으로 좀 중도 보수 성향이지만,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특정 국가를 옹호하고 특정 그 국가를 배척하는 건 아닌데, 영원한 우방이란 건 없죠. 왜냐하면 국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혈맹이라 생각했던 나라도 사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게 냉엄한 현실이고요. 최근에 한미 간에 불거지고 있는 그 국방비, 주한미군 비용만 봐서도 사실은 저는 정확한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그렇다 영원한 적도 없다 생각하고요. 그렇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편한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외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그건데요. 어차피 우리는 좀 융통성 있게 플렉스블하게 국제관계를 맺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분법적으로 중국이 우리 최대 수출국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편에 서고 미국을 배척한다 아니면 그 반대 상황이다. 그 논리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안별로 해야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미국하고 수십 년 동안 그 관계를 맺어온 거를 감안하면 당연히 미국이 중요하죠. 근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뭐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고요. 뭐 당연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편에 서고 어느 편을 배척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 우리가 중국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미국도 활용을 해야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이분법은 좀 자칫 우리 운신 폭을 좀 좁히는 그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